안녕하세요. 범죄사회학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5장 심리학적 요인들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봐야 되겠죠. 심리학적 요인의 큰 대강은 지능과 성격입니다. 이게 지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건 뭐 생물학적 유전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요 챕터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지능이 꼭 그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아니면 오히려 지능은 생물학적인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심리학적 요인이 무엇이든 여기서 언급하고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지능과 성격을 심리학적 요인의 큰 두 어떤 내용으로 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지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간략하게 지능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지능과 범죄 혹은 지능과 비행, 청소년 비행, 일탈 이런 거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 앞서 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 요인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20세기 초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가 앞서 우리 공부했죠. 많이 나오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실 뭐 지능과 범죄가 크게 관련이 없는데 굳이 공부하거나 연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안 보다가 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에서 다시 지능이 청소년 비행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연구가 일부 되면서 어떤 분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표현도 쓰지만은 어쨌든 다시 지능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관성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언급을 할 거고요. 이제 성격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이 보통 이제 심리학적 요인이라고 하면서 언급되고 또는 많이 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이런 데서 많이 얘기되는 게 사실은 성격입니다. 성격이란 게 뭐냐? 성격을 규정 지으면은 상황에 따른 개인의 행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감정적, 행위적 특징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흥분된 상황일 수도 있고 상당히 우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입니다. 그게 감정적 상황을 얘기하는 게 어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니 여러분이 삶을 유지하면서 일상적으로 직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적 행위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서 상당히 스트레스 상황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막 시끄럽고 막 사람을 막 자극하고 막 이런 상황이면 어떤 특정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격 검사입니다. 여러분 성격 검사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MBTI도 있고 MMPI도 있고
이 대학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어떤 심리 연구소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이 무슨 성격이다. 뭐 16개 중에 무슨 성격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걸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 검사 자체를 여기서 다루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심리학과에서 다루겠죠. 문제는 이 성격이라는 것이 범죄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반사회적인 성격,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성격 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 혹은 인격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그게 당연히 범죄와 일탈과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룰 것이 충동성입니다. 어떤 애 굉장히 충동적이야. 여러분 친구들이다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보는 뭐 여러분의 지인 중에서 왜 이렇게 쟤는 충동적이지? 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반사적 인격이라든가 성격이나 인격이나 충동성 등 구체적인 성격적 특징이 범죄와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그거를 따지면서 성격과 범죄 혹은 일탈이 어떤 연관이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주로 지금 이 챕터인 심리학적 요인에 대한 걸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능이든 성격이든 특히 성격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할까, 그런 영향력을 고려를 많이 합니다. 개인에 대한 상황의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지능과 성격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지능과 성격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그 요인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할 것입니다. 자, 지능을 한번 보시죠. 이제 배경적 지식은 뭐 생물학적 요인에서도 했지만은 이런 겁니다. 약간 둔해. 걔는 좀 느려. 개인의 행동이죠. 이런 것이 과거에는 쟤네 유전적으로 그래. 쟤네 가문은 그래. 걔네 집이 원래 그래.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그 아버지도 좀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이 약간 행동이 느리세요. 아니 또 형도 그래.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뭐 가치 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이 느린 겁니다. 근데 반응이 사실 빨라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느리다, 둔하다. 어떤 자극이 오면 둔감해요. 둔감하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테리 높은 사람 보세요. 어떤 작은 자극만 봐도 바로바로 반응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절한 형태의 어떤 그 스트레스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둔하고 느린 사람이 있다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약간 좀 자연의 저주,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본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범죄와 연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개인의 행동에 대한 것이 어떤 지능과 아니면 뭐 유전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덕데일이라는 사람의 주크 가계 연구가 1874년에 있습니다. 덕데일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고 주크라고 하는 건 어떤 집안입니다. 이 성이죠, 성. 그러니까 미국의 주크 집안. 연구를 1874년에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면 아주 우연하게도 어떤 구금시설, 뭐 그게 교도소든 아니면 구치소든 유치장이든 에서 발견된 어떤 주크 가문의 6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 집안은 왜 이렇게 범죄자가 많아? 이런 생각을 그냥 툭 했을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연구해 볼까? 200년을 역추적합니다. 가계도를.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A, B, C, D, E, F 뭐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의 아버지, 뭐 어머니부터 위에 쭉쭉쭉 올라가서 200년을 역추적해 본 결과 이 집안은 빈곤, 매춘,
질병, 뭐 간통, 불법이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집안의 구성원들이. 그럼 이걸 고민을 한 거죠. 덕대일은. 이게 그러면 누군가 이것을 시작한 누군가 있겠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어떤 조상 하나가 있는데 이 조상이 다음 세대에 특정한 어떤 잘못된 무엇인가를 유전적으로 물려줬고, 그래서 이 집안은 빈곤하고 매춘도 있고 간통, 불법도 계속. 그럼 이게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보해야 되는데 이 퇴보된 본성의 결과가 아니냐. 그러니까 범죄가, 그러니까 200년 뒤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 구성원 6명이 구금돼 있을 정도면 이 결과는 200년 전에 누군가가 특정한 유전자를 이 집안으로 가져왔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이 덕데일의 가계 연구를 보고 한 25년 뒤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어떤 집안도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어떤 오염되고 잘못된 어떤 유전자를 가져오게 되고, 결혼이든 아니면 뭐든 가져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그러면은 결론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유전자를 막으면 되는 거죠. 즉 정상적인 혈통에 대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보호시설의 격리가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단종수술,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1927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당히 지능이 떨어지고 상당히 어떤 그 반사회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녀를 못 갖게 하면은 어차피 그 사람의 잘못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도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그 뒤에 범죄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결국은 이 덕데일의 주크가 가계 연구의 핵심이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핸더슨이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전제는 뭡니까? 범죄는 본성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주장, 덕데일이나 핸더슨의 주장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확한 비교가 필요해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구금실에 있던 어떤 범죄자들의 어떤 그 가계 연구든 뭐든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가. 사실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해됐거나, 아니면 사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집안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류, 잘못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요구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범죄와 정신적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이렇게 단순히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구금실에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저 사람이 어떤 점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야지 소위 말하는 범죄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이 가계 연구,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하려고 하면 지능검사라고 하는 과학적인 검사가 발달이 된 이후에야 이것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사람이 너 잘못했어, 너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냐, 어떤 점에서, 그게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지능지수 검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능지수 검사는 지능지수 검사 범죄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지능검사를 해보셨을 테지만 해봤겠지만은 이걸 비내와 치몽의 지능 척도라고 합니다. 그게 1905년도부터 개발된 건데요. 근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특출나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 한 클래스에서 열등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학급 운영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사실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아이가 어떤 지점에 떨어지는지를 알아야지 뭘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기능 측정을 위한 실용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이 비뇌와 심홍의 지능 척도는. 그래서 이 지능이란 거, 여러분 지능 검사 많이 해보시죠? IQ 검사, 쉽게 말하면 IQ 검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관련된 작은 과제 통합입니다. 그래서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IQ 검사 해보면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느 단계의 적은 쉬운 단계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단계를 해결을 못했다. 그럼 지능이 거기밖에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과제에 대한 해결이니까 그것이 높다 낮다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의 총체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연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살짜리한테 20살짜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연령에 대한 할당도 필요하더라. 즉, 실제 얘는 10살인데 얘는 10살만큼의 정신연령이 있으면은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15살인데 10살 정도의 정신연령이 있다. 그럼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낮은 정신연령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능 지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2년에 정신연령에서 실제적 연령을 나누고 곱하기 100. 이것이 이제 지능지수 IQ가 되는 거고요. 100보다 높으면 정신연령이 높은 겁니다. 100 이하면 정신연령이 낮은 겁니다. 그건 뭐 정의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지능이란 것이 여러분도 중학교 때 한 지능 검사와 고등학교 때 한 지능 검사는 훨씬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대학교 때 하는 지능 검사가 다릅니다. 즉 지능이 고정돼 있고 변화할 수 없는 태생적 특징이라는 생각을 거부하게 됩니다. 비뇌란 사람이 아까 비뇌 심홍 척도에서. 그리고 이것은 열등한 아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월등한 지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죠. 그럼 열등한 아이라는 것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뭡니까? 꼬리표가 자는 좀 떨어져. 그래서 학교로부터 안 받게 돼요.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지능 검사는 열등한 아이를 찾아내갖고 그 아이들을 열등하다는 게 사회에 그 과제를 못하는 아이들을 과제를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얘가 열등하다는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찾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애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애는 학교에서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뇌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갖고 특별반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킵니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능검사의 필요성 이점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뇌 심홍부터 비뇌 수정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지능이란 건 결국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뇌와 심홍, 그 다음에 비뇌가 다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고다드란 사람이 이제 비뇌 심홍 척도가 변화, 확장, 적용되는 고다드란 사람이 비뇌 심홍 척도를 더 확장시켜서 쓰게 됐습니다. 이 대중화된 거죠. 대중화되는 계기는 미국 뉴저지주에 마인랜드라고 하는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요즘은 이런 이 정신박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교재 저희 책에는 정박아라고 쓰더라고요. 아마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나 감수한 사람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박아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과제 능력이 떨어지는. 근데 그래서 이제 feeble minded 뭐 이렇게 쓰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쓰진 않고, 왜 교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교재를 번역한 사람들이 아마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교재가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있죠.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 번역이 틀리거나 아니면 오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사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탈자도 많고, 이 실제 맞지 않는 그 번역 용어, 정박아 이런 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갖고 이 교재를 추천했던 담당 강사로서 여러분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 자체는 좋습니다. 원문 책은.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된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고다드라는 사람은 이 비냉심용 척도를 변화 확장해서 대중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그 적용된 그 지점이 미국 뉴저지주의 바인랜드라고 하는 피블 마인디드, 쓰면 안 되지만 정신박약아 훈련학교에 썼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신박약이라고 하는 정신연령이 12세 정도 넘어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13세 이상은 없더라. 대충 그 아이들이 12세에서 멈추더라. 그래서 그 정도의 것을 좀 지적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다드는 수용자의 지적 능력을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했지만은 이 다른 쪽에서는 했더니 범죄자의 70%가 정신박약이더라. 이 정신박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정신적인 어떤 과업 능력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과학적 어떤 측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 지능을 통해서 범죄를 연구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측정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의 지적 능력을 검사해 보니까 70%가 이 지능 검사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더라.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꼭 이 사람들의 원래 유전적인 어떤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능 지수라고 검사는 과업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이 있고, 그 결함 집단 가계 연구를 통해서 그럼 이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결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용자 지적 능력 검사를 통해서 범죄자의 70%가 정신박약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신박약아는 잠재적 범죄자인 거 아닙니까? 이 결론 따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박아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능지수 검사에서 낮게 나온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왜 그러나? 앞에 말한 것처럼 열등한 유전자가 원인이고, 그러면은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세를 못 낳게 소위 말하는 불임 시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논리죠. 이게 우생학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능지수가 그렇게 잘못 쓰인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다드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정신분석가라든가 이런 정신의학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선택적 제거만이 답이다. 즉 지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배적인.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갖고 어떤 국민들에서
병사들 징집해야 되잖아요. 그 징집을 해갖고, 근데 그 징집된 병사들의 지능을 검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니, 지능이 좀 이상해갖고, 아군한테 총을 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집된 병사들 중에서도 겉으로 보기엔 상당수가 지능 검사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지능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 생각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이 된 거죠. 실제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사실 정신박약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치료될 수 있으며 분리수용이나 번식 제거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다드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불임수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즉 1차 세계대전 중에서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수감자가 오히려 징집된 사람들보다 지적 능력이 높았어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교도소 수감자가 더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황당한, 그 당시 사람으로 봐서는 황당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쌓이게 되면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지능이 낮아갖고 소위 말하는 정신박약이라 된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과 범죄는 이제 설명력이 떨어진 거죠. 이제 폐기돼 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중간중간에. 그 뒤에도 인종과 비행, 지능지수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은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인종 간에도 범죄와 비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1969년에 젠슨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교육평가라는 거에서 이제 참 이런 부분인 거죠. 지능지수 검사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지능지수 항목은 사실은 서구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행위를 위한 중요한 요인 측정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신발의 끈을 묶는 거예요. 그 신발의 끈을 잘 묶으면 지능이 높고 못 묶으면 지능이 낮다고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는 신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발이란 개념도 없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발끈이란 개념 자체가 없죠. 그렇죠? 있어도 뭐 굳이 그렇게 그러면은 그럼 아프리카 사람한테 그 지능지수 검사 항목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백인들한테 똑같이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흑인들한테 아프리카의 흑인은 어떻습니까? 지능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적 교육 프로그램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죠. 왜? 아니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 차이의 80% 정도는 환경보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능검사에 엉뚱한 지능검사 항목을 들이대 갖고 아프리카계 흑인은 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넌 치료를 받아야 돼.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즉 지능지수 검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개발된 것은 소위 문명화된 백인들, 서구 백인, 서유럽의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과업의 해결 능력을 기준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백인들 아니면 유럽의 백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제 해결 항목을 한국인들한테 적용하면 사실 힘들죠. 이해도 못하고 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 치료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즉 문화적 차이. 이게 문화적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화 사회적 차이는 존재한다.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 고든이라는 사람은 그죠. 비행 비율의 변이. 말하자면은 어쨌든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든가 백인 사이의 비행 비율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주로 이제 뭐 절도를 많이 한다든가. 근데 백인들은 절도보다는 뭐 폭력이 높다든가 아니면 거꾸로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지능지수의 변이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지능지수는 생물학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근데 이제 그것을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인종 간의 범죄와 비행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어쨌든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는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항목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뭐 젠슨이나 고든 같은 사람들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허쉬와 힌델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비행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는 한 8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능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인데 현실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그러면 지능이 높겠죠? 지능이 높은 사람은 굳이 비행이나 범죄를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각한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살인을 하거나 이런 성범죄를 하는 그런 비행 청소년이 있고 사소한 말하자면 자그마한 절도라든가 이런 거. 그럼 누가 더 지능이 낮나? 당연히 심각한 비행 청소년이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어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불법적인 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거 있죠. 어린 나이에 낮은 지능 지수는 결국은 청소년 성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그 아이가 낙인시키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성인 비범죄자, 그러니까 말하는 성인의 범죄자가 아닌 사람과 계속 뭔가 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범죄를 하는 사이엔 무려 17점 차이가 있어요. 지능지수. 이건 뭡니까? 되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지금 할 수 있는데 쉽게. 근데 문제 해결을 굳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으로 허쉬와 힌델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흑인들은 그러면 아프리카 흑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소수민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백인 중심 사회에서 어쨌든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당연히 뭐 거기 되겠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폭력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범죄자가 되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종 간의 범죄와 지능지수와는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유전적으로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을
지능지수로 파악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 자체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도 IQ 테스트 할 때 언어적 지능지수가 있고 동작 지능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벌 지능지수, 인간의 언어 이해 능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작 지능지수는 환경과 비언어적 접촉의 정도와 구체적 상황에 동작하는 역량 정도의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건 아닌데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비행 청소년은 언어적 지능 지수가 낮습니다. 왜 낮죠? 교육을 덜 받았고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쓰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해. 근데 몸짓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해. 상황은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해. 그래서 비행 청소년은 언어적 지능 지수가 낮고 동작 지능 지수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능 지수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행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어 지능 지수와 동작 지능 지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어 지능 지수가 높을 경우도 있고 뭐 비슷할 경우도 있고 그 이유는 알겠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왜 쓰는지도 모르면 답답하죠. 근데 동작만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크면은 분명히 이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연구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정리를 하면은 K라는 사람이 낮은 언어적 지능 지수와 비행과의 연관성을 따져볼 때 낮은 언어적 지능 지수는 학업 문제를 유발하고, 그렇죠? 선생이 앞에서 막 설명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딴 어떤 소위 노는 애들이랑 같이 비행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해. 낮은 언어 지능 지수는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죠. 비행을 유발하고. 나는 낮은 언어적 지능 지수는 도덕적 추론이나 공감 능력, 문제 해결 같은 높은 단계의 인지적 과정의 발전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비행이 유발되는. K라는 사람이 낮은 언어적 지능 지수가 문제다 라고 본 거고, 언어적 지능 지수는 당연히 교육의 영향을 받죠. 한국 사람이 미국 사회에 가서 영어를 이제 체득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언어를 몰라.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오해도 생기고. 동작 지능 지수는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 왜냐면 동작 지능 지수는 우리가 모션, 제스처로는 다 이해해요. 배가 고프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언어적 지능 지수가 비행과 연관이 된다라고 이제 연구가 확장됐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비행과 지능지수 사이의 연관성을 보면 낮은 지능지수가 더 많은 범죄 사이의 관계에서는 문제는 지능지수가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능지수가 낮은 애들이 범죄자가 많아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지능지수가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능지수라고 IQ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능지수는 소위 말하는 추상적인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의 몇 가지 형태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된다고 합니다. 그럼 낮은 학업 성적을 가지고 있고 충동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타고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문화와 관련된 질적 측면을 측정한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아프리카 흑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건 문화적 편견이
반영되는 게 지능지수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 첫 번째 지능지수는 추상적인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의 몇 가지 형태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건 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학업 성적, 충동적 범죄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럼 세 번째 관점을 보시면 지능지수가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한다고 보지만 그 능력은 대부분 지능이 아니라 환경,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에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제가 아까 두 번째 관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관점은 사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봤을 때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문화와 관련된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와서 지금 미국 흑인들이 조금 범죄자들 많고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차피 지능지수는 추상적인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유전된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낮은 학업 성적을 가지고 있고 충동적인 범죄를 하는 것은 이것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고, 앞서 세 번째 관점은 사실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능력을 측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능력이란 건 인간의 환경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머리는 똑똑한데 뭔가 좀 똑똑해 보이는데 이게 빈곤층에서 동기부여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보이는 거죠. 풀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린 효과는 100년 전,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평균 지능지수는 대충 한 80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더 높아졌더라. 왜 그런가?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뭡니까? 교육과 관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지능지수가 상승하는 것이고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지능지수는 말 그대로 지능이 아닌 추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고, 이 능력은 어쨌든 환경의 변화로, 환경이란 건 뭡니까? 사실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나왔지만 지금은 대학 나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비행과 지능지수에 대한 연관성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싶으시세요? 대략적으로 여러 학자들도 공유하는 바는 딱히 이 지능이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 맞긴 맞다. 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의사이고 뭐 교수인 사람 아이들이 딱히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은,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가 교수이고 의사하면은 집안의 그 환경이 좋을 것이고, 그죠? 그럼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니면 이 환경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능이어도 동기부여라든가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환경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다인종 국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 같은 아이들의 개인적인 능력 같아도 실제로 지능을 측정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지능지수와,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초에는 지능지수에 대한 연구를 우생학적 측면에서 많이 했지만 이제 70년대 넘으면서부터 미국의 이제 그 여러 하버드 교육 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왜 인종 사이에 이런 성취의 결과에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그래요.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때쯤 돼도
유색인종이라든가 소수인종한테 코터지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같은데 아주 뭐 세계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어떤 인종한테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런 연구죠. 그러니까 즉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와 연관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비행과 지능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언어적 지능지수 얘기도 했고 지능지수는 과업 해결 능력이다. 그러니까 과업 해결 능력이 떨어지니까 범죄와 비행으로 간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능이 유전적인 것이냐? 유전적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럼 지능이 환경적인 거냐? 환경적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지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비행과 지능지수 연관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40분이 넘어서 심리학적 요인들과 범죄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은 5장 수업은 여기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5장 두 번째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